최고의 부자관 시간이네요. 고상진 전 부자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우리 고상진 부자관 네. 민주당 대표 경선 구도에 좀 변화가 생겼네요. 네네. 박주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586 정치인 다음이 안 보인다. 어떻게 좀 뭐 보셨어요? 당돌하면서 패기가 있는 그런 정치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세운 과감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박주민 의원은 이제 초선일 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최고위원으로 수석으로 당선이 됐던 네.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친문 직계이면서 또 많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네. 그런 아주 저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정치에 입문 계기가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변호사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세월호와 관련된 성과물을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2년 동안 최고위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얼마만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당내 소수 세력들을 대변해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굉장히 소신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면서도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은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네. 어떤 어젠다를 이끌어내는 발언을 거의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아니, 언론에 주목은 과연 많이 받지 않았나요? 많이 박주민 받긴 의원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지난 과거의 어떤 정치적 이력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최영호 비서관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낙연, 김부겸 양자 계획을 구도했었는데요. 여기에 좀 변화를 줄 만큼 뭐좀 큰 저도 이펙트가 있을까요? 지난 전당대회 생각해 보면 이제 초선임에도 가장 득표수가 많은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됐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21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그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이제 연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정 의원 최고위원 나오면서요. 네. 예, 근데 이재정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가 떨어졌죠. 됐죠. 네. 10명 중 8명이 되는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보면은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 시대 교체 40대 뭐 이 정도가 본인의 어떠한 그 슬로건이고 이재정 의원도 뭐 비슷했거든요. 세대 교체 40대 뭐 그러면서 젊은 의원들이 이제 당 지도부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별 반향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지난 그러니까 초선 때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파급력이 컸고 뭐 말 그대로 좀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지금 우리 고 부장님 네. 말씀처럼 과연 2년 동안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연 민주당의 주류의 편승만 했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자기 세력화할 정도의 목소리를 냈는지 이런 게 네. 사실은 이젠 점검의 단계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져요. 제 생각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또 정하일못이라 또 항상 예측하면 틀리는데 저는 그래도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어제 들더라고요. 두 분의 네. 분석이 거의 유사하시네요. 박주민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경선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우리 지역 출신 한병도 의원이 나섰어요. 네. 당선 가능성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10명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하셨고 물론 이제 민주당은 9명이죠. 9명 중에서 광주 전남에서 양양자 광주 네. 의원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여성 몫으로 그렇죠. 이미 당선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광주 전남에 있는 호남 민심을 얼마만큼 자극을 하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사실은 2013년도에 유성엽 의원이 민주당 복당한 지 9개월 만에 전당대회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반노 세력이면서 호남의 유일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5등으로 그때 떨어졌어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못 되고 호남의 유일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호남에서조차 큰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한병도 의원도 사실은 호남의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유일한 후보이면서 호남의 사실상 이제 한 명의 후보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 친문 세력과 결부시키는 그런 네.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 사전 교통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특별히 감안해도 이제 당선 가능성 감안해도 반반입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는 않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원 앞서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당 내에서 최고위원이라는 게 특히 여당에서 최고위원이라는 게 좀 힘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구도나 역학관계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 또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박지원 네. 전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신 거죠. 활용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어떻게 네. 하냐면은 매주 한 3번 정도 최고위원 회의가 아침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모든 기자분들이 다 앞에서 그 워딩을 다 담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요, 돌아가면서. 그럴 때 본인이 꼭 어젠다화 하고 싶은, 의제화하고 싶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한 2-3차례 정도 회의에서 거듭 강조를 한다면 네. 언론에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론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네. 해법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정치적인 기교를 부릴 수 있다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자리죠. 네. 하지만 그게 뭐 돼지발의 뭐 진주처럼 목걸이. 그런 것처럼 사실상 쥐어줘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최고위에 진출하시게 되면 네. 그런 정치적 기교를 좀 더 10분 발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이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네, 이게 최고위원 자리다 이런 설명이신데, 자 지역 정가 소식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야기 우리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의원들 많았었잖아요 지난 선거에서. 근데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4월 현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금 10명 중 대부분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것도 웃긴 게 이제 이 검찰에서 보도를 안 되게끔 하니까 네. 사실은 기자들도 되게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깜깜이 수사 아니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니네들끼리 끝내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보도도 잘 안 나오고 내용도 혐의도 잘 모르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대충, 왜냐하면 고발자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그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선거 다음 날.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이사장 명의로 선물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대통령 선거 개입 발언하고, 그 다음에 경선 관련 중 중복 투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것과 함께 이스탄공까지 같이 지금 아마 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랑 그 다음에 재산 신고 관련해서 돼 있고,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 선거 운동하고 그 유사선거 사무실 네. 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김수홍 의원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되고 있고, 이용우 의원도 뭐 그때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뭐 이런 게 허위사실이다, 네. 이걸로 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당시에 사전 선거 운동 예비 후보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 하명수사 네.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랑 네. 그 전에 있었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이걸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걸려 있어요. 아니 2명 빠졌습니다 여기서.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신 분. 군사. 네. 네, 신영대 의원하고 김윤덕 의원. 네.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 안 걸려 있는 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네.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 이 전투를 벌이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 배경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민주당 당선자들 가운데 적게는 50명, 많게는 70명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 때 과연 대검의 공안부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네. 그게 굉장히 그 이 부분도 방향으로 함께 봐야 짚어볼 되겠네요.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사하고 나서 이제 조만간 기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 언론에서는 뭐 유죄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무죄 확률이 1%도 안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 확률이 더 높긴 한데 보통은 이제 무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고 검찰도 이제 준 사법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들도 유죄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를 해보고 유죄일 것 같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유죄라고 보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유죄가 아니다. 유죄 뭐 일단 유무죄 판단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냐 아니냐가 두 번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도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복잡하지 네.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했을 때 무죄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보통 전체 사건에 전체 사건에 아마 이제 정치인들 사건은 조금 다르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음. 보통은 안 다퉈요. 그냥 인정하고 봐주세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오늘 원래 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했었거든요. 어쨌든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고상진 보좌관은 지금 최근 그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이 핫이슈로 떠올랐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뭐 아파트 값이 가장 큰 부동산 문제였죠. 문제. 예, 네. 부동산 문제가 이제 국민적 어떤 저항에 직면하다 보니까 음.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운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공교롭게 오늘 점심에 제가 충청남도 서천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제공하신 분께서 여론을 꼭 좀 전해달라.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선거 때 했던 얘기들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등을 돌렸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이 충청도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안 그런 되죠. 여론도 네. 있기 있다.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의 여론도 잡고 서울의 이제 부동산 문제도 좀 관심을 다른 데로 네. 돌리기 위한 그런 다중의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이제 그건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어쨌든 행정수도 이슈가 나온 배경이 부동산 정책에 그렇죠. 대한 국민들의 비판 네. 이것을 좀 무마하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신데 어쨌든 최영호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혁신도시 만들어서 강남집값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그때 더 올랐죠. 왜냐하면 그때 전국에 부동산 보상해가지고 전국에 토지 가진 사람들이 강남집 사가지고 더 올랐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사실은 혁신도시와 강남집값은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죠. 오히려. 예. 그럼 수도 이전하게 되면은 강남집값이 빠질까요? 네.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뭐 음과 양을 떠나가지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되는 것은 뭐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또 하나는 이유는 분명 고상진 보좌관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을 무마하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겠죠. 근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지역에서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또 염원해왔던 그런 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회의제가 있는 동안에 보면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부르면은 또 불려 다녀야 되는 게 공무원들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까지 전부 다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우리의 어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대처해야 되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행정수도는 저는 이전하는 게 합리적이다, 음.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 별개로. 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었거든요. 지금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었던 거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혁신도시가 좀 변형된 형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찬성 입장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들이 어떤지 그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 우리 최용호 비서관은 어떻게 좀 보세요? 행정수도는 사실은 세종시 이슈죠. 전라북도 이슈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세종시에 국한된 이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2017년도부터 기사를 찾아보면요. 세종시는 계속 그 개헌 얘기와 그다음에 특별법 얘기를 해요. 세종시에서 나왔던 얘기지 이 다른 지역 이슈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네. 예, 다른 지역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급력 있게 가져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세종시의 이슈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를 크게 지금 확대시키다 보니까 나온 거고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대통령 공약 중에 행정주시 복합도시를 실제로 하겠다 하면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3월달에 헌법 개정안에 그렇게 당기죠. 3조 2항에 수도 그러니까 전에 관습헌법 때문에 수도 이전이 안 됐던 거에 있기 때문에 3조 2항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법률로서 수도 이전을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게 헌법에 담겨 있었는데 그때 이슈가 됐나요? 그때 네. 전북에 관심을 가졌나요? 여기 방송에 관심을 중앙에서 관심을 가졌나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네. 이게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전국적인 지역의 사안이 아니고 세종시의 관심사다 이런 지적이신데 20대 국회 때 그 대전 충남 의원들 중심으로 그 개헌에 대한 그 찬성 의견을 받는 그 연판장이 돈 적이 있었어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이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0명의 국회의원도 나는 이거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전라북도가 산업화 시대에 뒤처진 현재 우리 경제적 위상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우리 전북의 위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전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 최용호 비서관이 이제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만 근데 호남 여론은요 이게 70%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게 충남보다 더 높거든요.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문재인 네. 정부가 뭘 해도 70% 이상 나와요 지금. 네. 네. 상관이 없어. 그 이슈랑은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개별 이슈랑. 전혀 상관이 없다. 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물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때 당시에 대다수 또 지금도 그렇고요. 이 많은 분들이 이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네.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게 아니라 이거와 같이 뜬금없는 이슈 던지기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정부가 강할 때 2017년도에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네. 아니 네. 지금도 그때 오히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개헌 얘기할 때 이게 중요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진정성이 좀 결여됐다라고 진정성이 보시는 것 같은데. 결여됐다. 네. 그런 의미다. 본인도 알아요. 이게 네. 헌법 개정도 안 될 걸 알고 있고요.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특별법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사실 저 헌재 그때 2000년도의 네. 결정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관습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나 이례적이고 너무나 뜬금없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수도 이전 특별법을 한다고 법으로 네. 개헌 없이 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다시 이제 헌재에게 모든 판단 권한을 맡기게 되는 거고, 네. 예,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거고 헌법 개정은 안 될 거고 이걸로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달리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고 국민들의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 뭐 이런 것에서 시작됐다. 이 부분을 차치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동의하시는
건지. 동의합니다. 예. 그 문제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그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해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음. 다만 세종시 정도는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이 필요해 보여요. 네. 뭐 또 고상추 부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음.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뭐 국립대는 뭐 당연하고 네. 주요 사립대학도 전국으로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까지 함께 세종시로 옮겨가는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네. 뭐 서울대도 뭐 네. 지방으로 내려가고 주요한 사립대학도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에 조금 더 이익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체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특히 대학을 왜 그러냐면 네. 주요 사립대학이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좋은 인력들, 뭐 물론 뭐 지방에 있는 인력들도 좋은 인력들이지만 많은 인력들이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네. 다시 거기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제 행위를 서울에서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계속 가속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저는 주요 대학들도 그냥 좀 네. 지방으로 다 내려오고 그 지방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학업한 학생들이 지방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생적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왕 할 거면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영호 비서관도 끝으로. 네. 제가 좀 오해하실 것 네. 같아요. 행정수도 찬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뭐 행정수도는 세종시는 그 역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어정쩡하게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정권의 운명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2017년, 18년 아무 말 없다가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더니 부동산 문제도 정권이 지지율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수도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됐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그 국정의 쟁점을 운영의 중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최고의 부자가 오늘 민주당 경선 관련한 내용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뭐 두 분이 지적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 정치 권력 차원에서 뭔가 이게 이슈 흐리기 차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